정부가 항공과 해운, 자동차, 조선 등 기간 산업 안정과 일자리 대책을 위해 85조 원을 투입합니다. 기업엔 지원 전제 조건으로 고용 유지와 이익 공유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며 다만 늘어난 재정 부담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 전 선대위원장의 임기 제한 없는 정권 요구에 당규 수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날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인기 관광지의 리조트는 이미 만실로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뒤 회복해 항체가 생겨도 체내엔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질병본부가 회복기 환자 25명을 분석한 결과로 절반 정도는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공주대 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 전 이미 논문 초록에 저자로 등재돼 있었다는 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논문의 일저자인 공주대 대학원생은 등재 결정은 정경심 교수와 동창인 자신의 지도교수의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명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 수출,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돈줄이 완전히 마른 기업들이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그렇게 되면 대규모 실직 사태 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항공, 정유, 조선업 등 직격탄을 맞은 기간 산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 8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간 산업에 40조 원 그리고 일자리 유지 대책에 1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3차 추경 예산 편성도 예고했습니다. 3차 추경까지 편성하는 건 51년 만의 일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비상경제회의. 기간 산업과 고용 안정에 85조 원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 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우선 항공과 정유, 조선업 등에 기금 40조 원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등에도 기존 100조 원과 별도로 35조 원을 긴급 대출 등으로 지원합니다. 고용 안정 대책에도 10조 원을 투입합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93만 명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고 대규모 고용을 만들 수 있는 국책사업, 한국판 뉴딜 등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대대적인 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이 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1969년 이후 51년 만에 3차 추경도 공식화했습니다.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차수에 추경도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매주 회의를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3.6조 원을 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1조 원을 투입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IT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공공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최대 6개월짜리 임시직 일자리여서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접 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생들. 하지만 요즘은 면접 볼 기회가 있을지 불안합니다. 공고도 많이 줄어들고 좀 마음이 계속해서 급해지는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적어도 민간 채용 고용 공고는 20% 이상 줄어든 걸로. 정부는 1조 원을 투입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IT 분야 사업 등 비대면 디지털 공공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간, 도로, 데이터 구축 등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근무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임시직입니다.
디지털 청년 일자리 등을 만드는 민간 기업에도 7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원 기간은 역시 6개월까지입니다. 6개월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코로나 불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 민간 부분에서 추가적인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일자리 수요를 파악할 예정인데 자칫 대학 빈강의실 불끄기와 같은 억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경영 사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어서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조건으로 고용 유지, 이익 공유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역시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이 판매 중인 선불 항공권입니다. 가격 할인에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시급한 현금 조달을 위해 고육책을 내놓은 겁니다. 항공업과 같은 경우 바로 그 현금 속도가 빠른 기간 산업이거든요. 그럴 때는 유동성 위기에 바로 빠지게 되니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기간 산업이 흔들리자 정부는 40조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3가지 조건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지원 조건에는 고용 유지, 도덕적 해이 방지, 출자 형식의 이익 공유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이란 안전지대가 생겨 다행이지만 경영 사정이 급속하게 나빠지는 상황에서 지원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차피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결국에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절차를 가기 때문에 그 신속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조건을 논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고용 유지 등의 지원 조건이 한계 기업의 구조 조정이나 회생 작업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국제 유가가 또 40% 넘게 폭락했습니다. 심상치가 않죠. 유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자 글로벌 증시가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우리 경제에 들이온 먹구름도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세계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어서 유가 하락을 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리터당 1,200원대 주유소가 속속 등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이 500ml 생수 2병의 가격보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이 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더 쌉니다. 그런데도 국제유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날 사상 최초로 기록한 마이너스 유가에 이어 폭락세가 멈추지 않은 겁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하루 만에 거의 반토막으로 주저앉았고 브렌트유도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줄줄이 하락하며 2주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생산자 물가가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물가 하락과 불황이 악순환을 이어가는 디플레이션의 우려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유가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디플레이션 우려도 상당히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밀접하게 맞물린 수출 주도형의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입니다.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코로나 충격에 세계 경제의 수요와 공급망이 동시에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에는 짙은 먹구름이 깔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느냐 아니면 전 국민에게 주느냐를 두고 대립하던 당과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내놨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하되 고소득자들에게는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당정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계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사람들을 먼저 대상에서 제외한 뒤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당정 간 혼선을 보이면 안 된다며 대상 확대에 반대해온 홍남기 부총리를 따로 불러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재난지원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 대안은 국민 우롱이자 편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새 추경안부터 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협의가 되었다면 수정 예산안을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당은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자발적 기부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를 국민들의 도덕적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결국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당을 수습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저희 TV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상품이 나쁘면 상표도 바꿀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당명 개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개혁 입장을 예고한 겁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아직 당으로부터 정식으로 듣진 못했다면서도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가면 고생만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하도 지금 당의 입장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번 내가 고려를 해보는 거지. 당 혁신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당명 개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품이 나쁘면은 상표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물건이 안 팔리면 그게 뭐 당연한 얘기지 뭐.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당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습니다. 비대위가 하는 대로 그 수능을 해야지. 이해관계에 맞지 않다고 이러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앞서 통합당은 조기 전당대회 대신 김종인 비대위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전수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은 2분이었고 과반이 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또 김 위원장의 임기 보장을 위해 8월 전당대회를 규정한 당헌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을 재건할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데 2년 뒤 차기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를 맡게 된다면 통합당의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예상됩니다. 김 전 위원장은 39살의 대통령이 된 프랑스 마크롱 같은 인물이 나와야 한다면서 40대 기술론을 이야기한 바 있죠. 하지만 이른바 꼰대 정당, 기득권 정당으로 평가받는 통합당에서 청년 리더십이 싹틀 공간을 찾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 고민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대 대선을 앞둔 1970년 신민당 후보 경선에 나선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후보는 원로들을 향해 양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굵직한 흔적을 남긴 첫 40대 기술원이었습니다. 4차례 연달아 선거에서 패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보수 진영에서 다시 40대 기술원이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다음에 이런 대권 후보로 등장했으면 그런 내 바람이. 39살 나이로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은 TV조선과 만나 억지로 만들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40대 기술원이 스스로 나와야지 되는 거지. 아니 젊은 리더가 나오면 그게 금산첨화인데. 이번 총선 수도권에서 출마했던 이준석, 김민수, 김재섭 후보와 선대위의 조성은 부위원장 등이 새로운 청년 리더십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이미지만 활용해온 통합당이 청년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인적 자원을 충원해 육성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계 수술을 받고 위중한 상태라는 CNN의 어제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증을 해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정부 쪽을 또 취재해봤더니 김 위원장이 원산 일대 한 특각, 그러니까 별장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김 위원장의 현재 위치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수술 이후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강원도 원산 일대 특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고 한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 정부 당국자는 정보 당국이 김정은의 현재 위치와 의료진의 왕래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방에 특각이 있는 곳이 몇 곳이 되지 않아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 위원장이 김일성 훈장 수훈자인 이신자와 연구사 이시읍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후 북한 매체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 3일, 늦어도 일주일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진짜 많이 아픈 거죠. 많이 아프든가.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상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We don't know.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I wouldn't, I can only say this. I wish him well.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는 미국의 리벳 조인트 정찰기는 지난 20일에 이어 이틀 만에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 유고시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했다고 한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좀 섣부른 전망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김 부부장 권한 대행 체제를 준비 중이라고까지 보도했습니다. 북한 권부의 이른바 플랜 B 중심에 김여정 부부장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에 관심이 쏠릴수록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거취도 부각됩니다. 4월 15일 날 이제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태양절에 김여정도 안 나타나고 김여정 부부장이 권한 대행을 준비한다고 일본의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 등 이유로 통치를 못할 경우 모든 권한을 김여정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커지는 존재감을 날짜별로도 정리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프랑스 의료진이 김 위원장 치료차 방북한 뒤 권한 대행 준비가 가속화됐다는 겁니다. Something we need to watch for in the coming days is the role of Kim's sister, Kim Yo-jong, who has been at his side at many high-profile events. 김 위원장의 정확한 건강 상태는 확인되지 않지만 권력추가 김 부부장에게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남매 세습이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준비가 안 됐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의 권력을 그대로 1인 체제로 옮겨간다. 그건 지나치게 섣불리고 저는. 반면 미국은 김 위원장 건강에 말을 아끼면서도 가족 세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Family succession over the past, at least we've had 3 leaders in a row of North Korea who've been in the family. So, I think basic assumption would be that maybe it would be someone in the family. 김 위원장 장남이 10살에 불과해 이른바 백두혈통 중 남은 대안은 김 부부장이 유일합니다. 또 최근 들어 최고 지도자의 버금가는 행보들도 보여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겠다는 친서를 보내자 자신의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미북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대꾸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포사격 현장을 참관하는 군사 행보도 했습니다. 청와대를 향해 전응하다, 완벽한 바보니, 겁먹은 개 같은 거친 실명 담화문을 낸 것도 한 달 전이지요. 이처럼 부쩍 비중이 커진 김여정의 역할은 바로 김 위원장 건강 문제 아니었냐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집단 지도 체제 형식으로 가는 방법이 굉장한 반감이 있어서 김여정이 계속 끌고 갈지는 좀 더 두고 볼 문제다. 과연 32살 김 부부장이 북한을 짊어지게 될지, 그럴 경우 북한의 종착역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이달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10,000원 아래까지 떨어졌던 항공료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 인기 관광지 리조트는 예약이 거의 끝났습니다. 정부는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대형 리조트. 4월 말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700실이 넘는 객실 예약이 대부분 끝났습니다. 저희가 주말 예약은 거의 90% 정도는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는 30일 김포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 스케줄입니다. 대부분 10일에서 12만 원대입니다. 오늘 출발하는 항공편에 비해 6배 이상 비쌉니다.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노동절과 주말, 어린이날 등 최장 6일의 연휴가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몰린 겁니다. 황금 연휴 시작일인 30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은 예약률이 93%를 넘겼습니다. 제주 상인들은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었으니까 제주도에 손님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연휴를 계기로 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의 지금 못 나간 지가 2달, 3달 돼 가시다 보니까 해외를 가시려고 하던 분들이 다 이제 국내로 눈길을 돌리시고 지방자치단체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연휴로 인해서 제주도는 긴장과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군 당국도 장병들을 위해 2개월 동안 통제했던 외출을 일부 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다소 긴장이 늦춰진 마음가짐은 이미 우리 일상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봐도 사람이 부쩍 늘었는데 방역당국이 일상생활에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기본 수칙을 내놨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낮 점심시간, 맛집으로 소문난 한 식당 앞에 2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며 옆 사람과 바짝붙어 담소를 나눕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는 아프면 집에서 쉬기와 2팔 간격의 거리 두기, 매일 2번 이상 환기시키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방역 기본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앞선 사례처럼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실천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 수칙을 미리 잘 유념하시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시에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사전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사나 학교 등에서 지켜야 할 방역관리자 지정, 구성원 발열 체크 등의 5개 집단 방역 수칙도 제시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열리고 자주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이런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 지침을 따라 주십사라고 하는 게 정부는 수칙을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음식점과 대중교통, 쇼핑시설과 결혼식장 등 유형별 세부 지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점이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 코로나에 감염된 뒤 회복을 해서 항체가 생겨도 이 체내에는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된 건데요. 방역당국 분석 결과 회복기 환자의 절반 정도는 호흡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백신 개발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유진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항체 분석 시험을 한 회복기 환자는 모두 25명입니다. 일단 모두 환자의 몸에 중화 항체가 생성됐습니다. 중화 항체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면역계가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중 12명, 48%는 항체가 형성됐어도 코로나19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항체가 생기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일반적인데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겁니다. 바이러스가 유전자가 아주 장기간 검출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좀 특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바이러스하고 좀 다른 면이 있고요. 다만 회복 환자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진행한 배양 검사에서는 모두 다 음성으로는 확인이 돼서 전염력은 없거나 굉장히 낮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항체가 형성돼도 절반가량은 죽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 판단한 1심 선고에 대해 비논리적이라고 했고,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더 참혹하게 살해해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고유정 측은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탄 호송차가 법원에 도착합니다. 교도관에 가려 고유정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오늘 고유정에 대한 2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부검 결과 누군가 고의로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이 확실했다며 법원이 결정적 증거를 배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이 1심 판결문에서 아버지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비논리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죄질에 비해서 무기징역이 오히려 너무나 이제 과소한 판결이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 선고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유정 측은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맞선 우발적 범행이라며 1심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고유정이 선임한 변호인단은 1심 재판 이후 모두 사임해 다음 달 20일 열리는 2차 공판은 국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인천에서 남학생 2명이 같은 학교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당시 범행 과정이 담긴 CCTV를 확보했었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중생 가족은 경찰이 고의로 누락했다며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입니다. 지난해 12월 15살 A군과 B군 등 중학생 2명은 이곳에서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아파트 옥상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A군 등의 범행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범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데, 피해자 가족은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지난달 정보 공개에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가해 학생들이 구속된 지난 9일에서야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CCTV 영상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삭제된 영상은 A군 등 2명이 강제로 피해 여중생을 데려가는 부분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이 고의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며 인천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계획적인 은폐든 직무유기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완전히 규명이 돼서. 인천경찰청은 이에 대해 수사 과정이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CCTV 영상 누락 경위 등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 2명은 지난 9일 모두 구속됐지만 DNA가 검출되지 않은 B군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텔레그램에서 N번방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학교 동창생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주빈처럼 등급을 나눠서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3,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16살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월 텔레그램에 비밀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A군은 학교 친구 4명과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입수한 뒤 자신들이 만든 유사 N번방에서 되팔았습니다. 운영 수법은 조주빈의 박사방과 같았습니다. A군 등은 일반방과 고액방, 최상위방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성착취물 15,000개를 팔아 3,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난이도에 따라서 영상물을 이제 분류를 했고요. 그 방마다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을 좀 차등 있게 구분을 해서 방의 입장료를 받. A군 등이 성착취물을 제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 등이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범행 수법이 나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N번방 운영자인 닉네임 켈리 32살 신모 씨에게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7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초록을 쓴 제1저자가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매우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정 교수와 대학 동기인 지도 교수의 지시로 조 전 장관의 딸이 인턴을 하기도 전에 이 초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증언한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흔히 있는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잘못된 기억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이 고3 때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초록입니다. 이 논문 초록이 국제조류학회에 제출된 시점은 2009년 4월이었습니다. 해당 논문 제1저자인 전 공주대 대학원생 최모 씨는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딸을 논문 초록 제출 이후인 같은 해 5월에서 6월 무렵에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출 당시에는 조 전 장관 딸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최 씨는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김모 공주대 교수가 일본 학회에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생이 있다며 상황을 설명해 자신이 동의하고 이름을 넣어 초록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와 대학 동기입니다. 최 씨는 조 전 장관 딸이 연구 기여도에 대해 1에서 5% 정도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도교수였던 김 교수는 논문 초록 작성과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생각 없이 인턴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딸이 도왔던 물갈이도 논문 초록 속 홍조식물 배양 과정 중 일부라며 저자 등재를 협의할 당시 조 전 장관 딸의 존재를 알았던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건 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있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가 막대한 금품을 수수했고 인맥을 동원해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에서도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부끄러움과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 전 부시장 측은 공여자들과는 오랜 시간 마음을 터놓고 지낸 사이였다며 뇌물로 볼 수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해 오해를 샀다며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골프채와 항공권 등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한 자산관리 회사에 취업시키거나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22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은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국회의원이 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이게 가능한 일이기는 한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황운하 당선인 사표를 내긴 했죠? 예,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리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황운하 당선인은요,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의자죠. 지난 1월에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공무원 규정을 보면 이 기소 중인 공무원은 사표 수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표 수리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경우는 재판이 끝나야지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일단 사표를 내줄 수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을 또 찾아보면요. 이 선거법에는 현직 공무원이 후보에 등록을 하면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황 당선인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선거법에는 사표를 내면 수리가 안 됐어도 출마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출마는 뭐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임기가 시작되면 국회의원과 경찰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경찰에서는요. 일단은 이 황 당선인의 경찰직을 박탈하는 조치가 없다면 이 국회법 위반이 됩니다. 자,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말고는 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죠. 자,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이 황 당선인은 국회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규정상으로는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 임의로 뭐 파면을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건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면과 해임은요, 둘 다 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법을 보면 파면은 5년 그리고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니까 경찰도 이 공무원법 때문에 자체 징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국회의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고 이 황 당선인 같은 전례도 없어서 이 조항이 황 당선인에 적용될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 민감용 경찰청장은요, 이 국회 사무처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사무처에 확인을 해봤더니 21대 국회의장과 윤리특위에서 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단을 유보한 겁니다. 그럼 황 당선인은 아직도 경찰 월급을 받고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신분은 경찰이니까요. 경찰에서 월급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국회의원 월급을 또 받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월급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월급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예, 국회의원과 경찰 두 직업 모두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직업이죠. 예, 광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차단 등을 이유로 미국 이민 일시 중단 방침을 구체화했습니다. 2달 동안이지만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핑계일 뿐 반이민 정책을 고수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By pausing immigration, we'll help put unemployed Americans first in line for jobs as America reopens. So important. 미 국무부가 지난해 발급한 이민 비자는 46만 건. 시민 이민국은 58만 건에 이르는 영주권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이민 준비자들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다만 전문직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발급하는 H-1B 비자는 별도의 조치가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This order will only apply to individuals seeking a permanent residency. In other words, those receiving green cards.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부실 대응 비판으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As Americans need to see this for what it is, which is a distraction, and it's just one more call to racism, division, and xenophobia. 이런 가운데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총체적 부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가구에 나눠준 마스크에서는 곰팡이와 벌레가 발견됐고 나가사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는 또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아베 정부가 배포한 일명 아베노 마스크입니다. 육안으로도 이물질이 확인됩니다. 일본 언론은 정부가 전국 5천만 가구에 나눠준 마스크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문제 사례만 200건에 달하지만 일본 정부는 배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임신부에게 배포한 첫 마스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등 불량품이 발견돼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크루즈선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NHK는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인 이탈리아 선적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에서 이제껏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このクルーズ船には乗客はおらず、乗員のみが約600名乗船していると承知しています。21日に57名の検査を行い、33名の方が陽性であったという報告を受けています。 감염자들은 선내에 격리됐지만 검사받은 인원이 소수인데다 하선한 승무원들이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부통령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관심이 없다고 선을 긋는데도 민주당 안팎에서는 미셸이 거론되는 이유,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미셸 오바마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생각해볼 것도 없다고 답합니다. Oh, I'd take her in a heartbeat. She's brilliant. She knows the way around. 바이든은 올해 초 유세 때도 미셸을 부통령 후보로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바이든 지지 선언도 불을 지폈습니다. Honesty and humility, empathy and grace. And that's why I'm so proud to endorse Joe Bide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흑인 노동자 가정 출신인 미셸은 인권 변호사, 사회운동가로 여성과 약자를 대변해왔습니다. 2년 연속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1위에 올랐고 회고록은 1,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2016년 대선 땐 트럼프 측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격 있게 행동한다는 명언을 남겨 트럼프 저격수로도 거론됩니다.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바이든에게 미셸의 합류는 천군만마를 얻는 상황.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미셸이 공직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Would you ever run for office? No, I have to ask it. No. No kind of office. No, it's not something that I'm interested in or would ever do, ever. 미셸은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구연 방송을 진행해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영화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상영관을 안내하고 비대면 매점이 운영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사관 위치가 어디야? 사관 위치를 안내해 드릴까요? 자율주행 로봇에게 상영관을 물어보니 친절히 답을 해줍니다. 이 로봇은 상영관 입구에서 사람을 대신해 티켓을 확인하고 관객의 입장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랑 많이 안 마주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편리하고. 팝콘도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번호가 울리고 안내된 번호가 표시된 서랍장을 노크하면 직원과 마주하지 않고 팝콘과 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극장 내 좌석은 한 줄씩 띄어앉고 일부 상영관은 3만 원의 상영관을 통째로 2시간가량 빌려주는 상품도 판매했는데 인기가 높았습니다. 언택 서비스를 많이 좀 선호하는 추세라서 익숙해지면 기존에 사람이 해주던 서비스보다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영화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영화 관객 수는 183만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 정부는 영화계에 영화발전기금 1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영화관 발전기금 납부를 90% 감면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로야구가 연습 경기로 개막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하이파이브 대신에 이색적인 세리머니로 아쉬움을 달랬는데 다만 침뱉기 금지는 아직 어려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두산이 3대0으로 앞선 6회, 대타 김재환이 화끈한 홈런포를 터뜨립니다. 코치와 하이파이브를 하려다 잠시 멈춘 손. 더그아웃 세리머니도 시원하게 생략했습니다. 코로나19 매뉴얼이 적용된 야구장 풍경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선수들 하이파이브를 대신할 이색적인 세리머니를 마음껏 표출했습니다. 손뼉 대신 팔꿈치와 엉덩이를 부딪히며 기쁨을 나누고 기아 선수들은 일체의 접촉 없이 양손을 흔드는 하와이식 손인사를 뽐냈습니다. 맷 윌리엄스 감독이 제안한 겁니다. 물론 습관처럼 손뼉을 부딪히는 선수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침 뱉기 금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수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뱉는 침, 덕아웃에서 마신 물을 거침없이 뱉기까지. 일단 마운드에서 좀 생각지 못하게 뭐 침 뱉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너무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 그런 게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부터 도입된 코치와 주심의 마이크 착용도 새로운 볼거리입니다. 주하나. 양팀 감독의 경기 중간 인터뷰까지 사뭇 달라진 야구장 풍경이 무관중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 년 전 현직 기자가 쓴 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듬해 인도에서 열린 세계 군인체육대회에 왔다는 우리 체육계 인사의 증언으로 시작하죠. 이 인사는 자신을 김정은이라고 밝힌 북한 젊은이와 세 차례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축구 육성에 관심이 많았고 현지 북한 외교관의 깍듯한 수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후계자 김정은의 첫 해외 행보였겠습니다만 아직 공식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북한은 2004년 용천역 폭발 사고가 터진 직후 이례적으로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알리지 않아서 갖가지 추측이 뒤따랐죠. 그런데 7년 뒤 위키리커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문서에서 김정일 암살 기도로 밝혀졌습니다.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로부터 들은 말을 스티븐스 미국 대사에게 전했던 겁니다. 냉전 시대 소련은 철의 장막, 중국은 죽의 장막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장막도 북한의 극단적 폐쇄 비밀주의는 따르지 못합니다. They call it the Hermit Kingdom. I know a lot about his Hermit Kingdom. 그랬던 트럼프도 김정은 중병설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Well, these are reports that came out, and we don't know. We don't know. 북한이 왜 은둔의 왕국인지를 세계는 또 한 번 실감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온갖 보도와 추측으로 바깥 세상이 떠들썩한데도 북한은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도 경제난을 극복하자는 논설만 크게 실었을 뿐입니다. 북한이 그러는 사이에 관측과 소문은 꼬리를 물며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내 주식 외환시장이 한 차례 출렁였습니다. 그럴수록 섣부른 판단과 동요는 금물입니다. 정부도 북한 내부에 별다른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워낙 종잡을 수가 없고 예측 불가능한 체제가 북한입니다. 김 위원장 집권 후 건강 이상설과 이상 징후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만에 하나 극단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폭발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점검할 때입니다. 지금 북한은 안전판이 고장난 채 끓고 있는 압력밥솥일지도 모르니까요. 4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은둔의 왕국에서 무슨 일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 진눈깨비가 내린 거 알고 계신가요? 4월 하순에 눈이 내린 건데 관측사상 가장 늦은 눈입니다. 그만큼 찬바람이 불면서 봄답지 않게 추웠는데요. 내일 역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3도, 강릉 4도, 대구는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3도, 청주와 대전 15도, 대구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강풍특보는 일단은 완화됐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바람 부는 날이 많겠습니다. 게다가 날이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꽃샘 추위는 다음 주부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22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